오늘 김준수 선생님이랑 여기 무슨 동이죠, 선생님? 여기가 창천동입니다. 창천동에 커피를 마시는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점심을 되게 맛있게 먹었고, 오늘 김준수 선생님께서 이 책 30권 읽어도 본전은 친다, 맞나요? 이렇게 설명해도 될까요? 처음에 선생님께서 추천 폭탄 30권 말씀하셔서 30권은 너무 많다. 저는 이게 10권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약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기가 생겼어요. 30권 내가 못 채우면 또 그 출판 짬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사실 김준수 선생님한테 들어서 제가 읽은 책 중에 좋은 책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믿고 보는 준수 추천. 선생님께서도 책도 이렇게 다 하드카피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러면 첫 책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책을 읽으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본인의 어떤 마음 혹은 나의 내면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다라는 니즈를 가지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책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책은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진행자, 미국에서는 거의 거의 대통령급의 셀럽이죠. 그쵸. 이런 분이 소아신경정신과 의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브루스 페리라는 분과 거의 30년 동안의 이제 교류를 옛날부터 해오시면서 트라우마를 가지신 분들, 그래서 트라우마가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떤 식으로 대를 물려서 유전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지를 기본적인 뇌과학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신 책이에요.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어렸을 때 주로 어머니한테 학대도 받고 사랑을 특히 많이 받지 못했다고 해요. 모진 말도 많이 듣고 이런 것들이 자신한테 남아있던 어떤 트라우마가 돼서 그게 물론 그걸 원동력으로 해서 자신은 또 유명한 셀럽이 되기도 했지만 그게 자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브루스 페리 박사가 이런 이론이 있다 혹은 마음은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괴로웠던 거구나 라는 식으로 본인의 이 사람의 이제 일생의 메모하는 에세이를 읽는 듯한 느낌도 같이 독서를 하시면서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약간 그 책 생각나네요. 플랜 B라는 시엘 샌드버그가 부군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에던 그랜트라는 심리학자와 함께 같이 쓰신 그 책이 생각나네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슈퍼 헤빗이라는 책인데 습관에 관한 책이고 케이티 밀크먼이라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그릿의 저자인 앤들러 더커스가 이 사람 진짜 찐 천재구나. 서문에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바로 추천사에 여기 바로 써놨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뭔가 나왔을 때부터 관심 깊게 읽었고 나중에 책이 나왔을 때도 이제 바로 사서 봤던 책인데요. 우리가 진짜 어떻게 좋습니다. 네. 변화할 수 있느냐, 심리적인 어떤 장벽들, 자기의 장기적인 좋은 습관 형성을 방해하는 문제들을 6가지가 7가지인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가장 좋았던 게 이 사람의 게으름을 탈출하는 그런 방법 중에서 오래된 습관 위에 새 습관을 쌓아서 피기백잉이라고 그러죠. 네. 이거를 더 좋은 습관으로 만들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원래 산책을 하거나 어디 걸어가는 습관, 또 잘 걷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이 습관 위에다가 어디 짐에 들려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더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내기에 훨씬 편하게 돼 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글도 굉장히 재밌고요. 다만 제 습관에 대한 책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목 짓기가 되게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슈퍼 헤빗이라는 제목은 슈퍼 헤빗이라는 게 좀 저는 의외였던 게 원제는 How We Change라고 약간 행동과학 쪽으로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있는데 국내에서 슈퍼 헤빗으로 나왔을 때 이 제목이 확실히 헤빗이라는 게 뜨겁구나. 워낙 또 많이 헤빗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슈퍼 헤빗. 생각이 됩니다. 조나선 하이트라고 지금 몰라요. 이제 뉴욕대 심리학과 교수로 계신데 이분의 지금 장점은 도덕 심리학,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이런 것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에서 준 것들을 제시하시는데 이분의 뿌리는 사실은 긍정 심리학 쪽에서요. 이분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이제 펜실베니아 대 그분도 긍정 심리학의 거의 창시자이자 대가이신 분이죠. 그런 분들에서 시작됐다. 도덕 심리학이라는 것도 말하자면 부처의 말씀이라든지 도교의 가르침이라든지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이런 것도 다 가르지 않고 정말 동서고금의 행복에 대한 지혜들을 이게 과연 옳은가? 맞나? 이렇게 하면 과연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10가지 가설들을 원제 그대로 설명을 다 한 책이야. 직접 자신이 이론적으로 검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연 행복해질 수 있나? 약간 의외인 게 이 분께 이제 한국어판 서문을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쓰셨던 쿠팡 서문을 좀 리바이즈해서 주셨는데 그 중에 되게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이거는 행복에 관한 책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일, 너와 나, 그리고 나와 나의 마음 이런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행복이라는 게 결국 발생을 하는 거다. 너와 나의 관계, 나와 내 마음과의 관계, 타인과 타인 간의 관계를 서로 이해를 해야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 라는 통찰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답을 마지막에 들어버린 거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서는 약간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책이 애덤 그랜트의 Think Again.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애덤 그랜트 뭐 기브 앤 테이크를 비롯해서 오리지널스를 비롯해서 워낙 많은 책들을 훌륭한 책들을 쓰셨고 이분이 쓴 책들을 저는 정말 다 감명 깊게 읽었는데 특히 저는 약간 이건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립니다만 이번에 Think Again이 굉장히 제일 좋았어요. 좋았어요, 진짜. 제일 좋았어요. 네.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실수나 오류나 편향들을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더닝 크루거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저는 제일 좋았거든요. 네. 오히려 무지하고 바보인 사람이 자신을 중간 이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이거는 누군가 남을 공격할 때 쓸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오히려 이게 되게 좋아 보인다거나 잘 모르니까 되게 나빠 보인다거나 이런 판단에 대해서도 항상 자신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얻는 게 겸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겸손해야겠다. 내 지식은 언제든 업데이트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지식은 항상 과거의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이걸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따라잡지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 결국은. 그 저자의 색깔인 것 같아요. 아담 그랜트 본인도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사이언티스트 마인드셋이라고 본인이 네. 하는데 정말 과학자로 사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이런 학자들이 왜 필요한가를 약간 실천자 지식인이라는 말이 너무 그대로 좀 좋아합니다. 들어요. 그랜트 박사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애덤이는 사랑이다, 뭐 이런 네,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애덤 있는데 그랜트는 사랑이다. 정말 너무 좋은 네. 저자인 것 같습니다. 두 권을 같이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팬데믹 브레인이라고 가디언지에서 이제 팬데믹 브레인 오랫동안 그 코로나 격리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나 뇌 또 신체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게 될까에 대한 분석 기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팬데믹 브레인이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거 되게 재밌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충북대 심리학과 교수로 있는 학교 후배한테 이런 책을 좀 써보면 어떨까? 제안을 하셨군요. 네네네. 선생님. 이 친구가 이제 하버드에서 인지심리학을 공부해서 한국에 와서 그 뇌과학원에도 뇌연구원, 한국 뇌연구원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이제 지금은 현재 인지심리 쪽에 연구를 하면서 충북대 교수로 있는 후배가 있는데 충분히 자기도 어느 정도 그런 고민을 해왔고 책을 쓸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서 썼어요. 결국 4월에 나왔는데 사실 책은 잘 팔리진 않았습니다. 4월 때 거리두기 해제가 발표되고 팬데믹이 거의 끝난 팬데믹이 이제 오버 뭐 이렇게 되는 그 시점에 저희가 딱 책을 냈기 때문에 네. 책을 딱 하자마자 누구 이제 지인들한테 이게 소개를 했더니 코로나 다 끝났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어디 표시 안 틀리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물론 팬데믹 브레인이라고 하는 그 워딩을 쓰긴 했지만 격리라든지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외로움이라는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현상적인 분석을 많이 한 책이에요. 관련된 논문이나 이런 것도 다 인용이 돼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모여서 미팅할 때보다 왜 줌 미팅을 하면 이렇게 더 피곤하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주의 집중에 대한 관련된 얘기도 있고요. 근데 약간 이제 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서 왜 그 마스크를 쓰면 더 이뻐 보이나 막 이런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재밌겠다. 얘기들이 네.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또 팬데믹이 앞으로 길어질 거고요. 아무래도 거리두기나 격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쿼런틴 상황은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데 참고하시면 좋을 책이다. 그리고 이분은 저 페이스북에서 제가 알게 된 저는 최강이라고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이분이 도핑의 과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거는 다소 두껍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 있다. 이분 이제 그 이후에 쓰신 책이 이제 아픈 마음들의 시대라고 여러 가지 정신병적인 그런 증상이라든지 질병에 대해서 우리 주로 뇌나 마음의 질병들이죠. 산후 우울증, 양극성 장애, 조현병, 확증 편향,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뭐 심지어 따돌림, 자살, 쇼핑 중독증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예방을 하면 좋다. 고립감, 우울감 이런 것들은 계속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코로나가 거기에 불을 붙였을 뿐이지. 근데 우리 마음들의 어떤 질병들이나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데는 이 책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또 마지막으로 또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니즈를 좀 바꿔서 내가 일을 잘 하고 싶다. 일 잘하고 싶죠. 좀 일잘러가 되고 싶다. 좀 성과를 내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귀가 또 확 뜨이네. 그런 니즈를 가지신 분들한테 데니스 치피스 형제라고 이제 스틱하고 스위치라는 책으로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 업스트림. 업스트림은 이제 한 분. 분 있으셨죠. 예.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것도 한 번도 나왔던 책인데 자신 있게 결정하라라는 제목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나왔던 책인데 조금 포장이 조금 아쉬웠다. 아쉬웠다. 라고 해서 저 동감합니다. 네. 그러면 이걸 책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냥 결정 잘하는 책라기보다는 결정의 뒤에 효과로서 좋은 결정을 하면 우리가 결국 뭐가 남을까? 그러네요. 후회 진짜. 없음이 남는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당신의 결정에 후회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책, 우리 마음의 빌런들, 악당들, 심리적 악당들을 6가지를 제시하고요. 이 악당들을 탁탁탁 쳐내서 WRIP, 랩, 싸잡다 라는 뜻의 그 해결책으로 4단계 해결책을 내는데요. 6가지 악당도 또 4가지 해결책도 모두 너무 재밌습니다. 인피니트 게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이먼 시넥. 예. 워낙 또 리더는 혼자 밥 먹지 않는다라든지 나는 왜 일을 하는가라든 유명하신 분인데 이 인피니트 게임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한국에서 좀 늦게 나왔어요. 미국에서 출간됐을 때 좀 더 일찍 나왔으면 좋겠는데 영어판을 사야 되나? 영어판을 좀 기다려야 되나?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얼마 전에 출간이 됐고요, 한국에. 그야말로 인피니트 게임입니다. 인생이란 인피니트 게임이라고 하는 책이 따로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이분이 볼 때는 비즈니스야말로 인피니트 게임이다. 무한 게임이지 이걸 유한 게임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 문제점이 너무 많이 생긴다. 무한 게임이라는 마인드셋으로 접근했을 때야 비로소 이 비즈니스라는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인데 이분도 워낙 글을 재미있게 잘 쓰세요. 말도 잘하시고. 말도 잘하시고 네. 그 유튜브에 이 무한 게임에 관련돼서 인피니트 게임이라고 사이먼 시넥을 쳐보시면 나오는 영상인데 거기서도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책 자체도 워낙 쉽게 돼 있습니다. 꼭 강추드리는 책이고요. 거기서도 바로 언급이 되는 책인데 그 제임스 피컬스라는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신학대학교 교수신데 이분이 86년도인가 쓰신 책이에요. 이게 피니트 앤 인피니트 게임이라서 유한 게임과 무한 게임. 그래서 사실 거의 신학책에 가까운 철학책에 가까운 약간 케르케고르의 책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어떤 느낌이 짐작이 되실 거예요. 혹은 뭐 순수이성 비판이나 이런 약간 그런 옛날 철학책들을 좀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책에 굉장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이란 건 무한 게임이다 라고 결국은 이어지는 단 한마디를 위해서 이 책에 이 많은 부분들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유명한 책입니다. 제가 번역을 한 책인데 원래는 이제 스프링보드라고 와튼스쿨 교수로 계시는 제임스 에던 그랜트 직장 동료거든요. 또 여기는 그릿이라든지 뭐 이런 저자들하고 다 친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심지어 그릿의 저자인 앤드류 도커스는 이분의 성공학 수업을 들었대요. 그래서 거기 추천사도 같이 쓰셨고요. 이분이 하는 성공학 수업에서 딱 2가지만 묻는답니다. 당신한테 성공이란 뭐냐? 그리고 그거 어떻게 성공할 거냐? 이 2가지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릿이라든지 에던 그랜트 책이라든지 거의 뭐 마인드셋이라든지 그 관련돼 있는 유명한 기존의 심리학 명저들의 내용이라든지 MBTI, 브린 마이어스 그 심리 성격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한 차원에서 정말 많은 레퍼런스를 이 책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성공학 수업의 내용을 거의 이 책으로 다 옮겼다. 제목에서부터 좀 느낌 있죠?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는가? 라고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사로 계시는 이수영 이사께서 주신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공 마인드셋 캐럴 드웨이의 마인드셋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과 선생님 번역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이거를 국내에 2번 나왔는데 다 실패했던 거를 제가 번역하고 편집하고 기획하고 다 해서 다시 그 전 직장에서 냈던 책인데요. 그 성공 마인드셋의 어떤 정수가 이 책에도 많이 담겨 있다. 빌 게이츠부터 해서 이 성공 마인드셋 이론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 교육에도 많이 하고 집어넣고 자기들 회사의 비전에도 많이 반영을 해서 더 글로벌한 회사가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17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그쪽에서 직접 이 성공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의 장점과 단점을 직접 좀 경험하시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원들한테 어떻게 그런 성장 마인드셋을 불어넣느냐라는 부분을 직접 옆에서 보시고 실천도 해보신 분이라서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설명하시면서 21세기에 출간된 자기계발서 중 빌 게이츠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제가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워딩을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빌 게이츠가 추천한 21세기에 추천한 유일한 자기계발서라는 워딩을 그 책의 홍보 보도자를 쓰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한테 좀 좋은 책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하다가 빌 게이츠의 추천 도서를 다 읽어봤어요. 다 목록을 오늘 봤더니 자기계발서를 분류할 수 있는 책은 딱 2권. 마인드셋 말고 한 권 뭔가요?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건 있는데 그거는 되게 옛날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워딩을 여기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소개글을 쓴 걸 보고 이 얘기를 하셨구나. 뿌듯하시겠습니다, 선생님. 이 세상을 이해하고 지식을 넓히고 싶을 때 좀 읽을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2035년이면 진짜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가 나타날 거고 그 기계가 등장하는 순간 비로소 인공지능 역사가 바뀔 거다. 그 특이점을 갖다가 싱글레리티를 이제 레리 커즈와일이라는 그 미래학자라고 할 수 있죠. 레리 커즈와일이 얘기를 한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신봉을 하고 계신데 저는 약간 부정적이거든요. 지금의 구글 서비스나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가 식당 예약도 해줄 수 있고 대신 청소도 해주고 애도 키워주고 공부도 거의 대신 해줄 수 있지만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 혹은 인간이 정말 두려워해서 이거를 우리와 공존할 수 있을 병립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기가 오려면 아직 한참 너무 멀었다. 그럴까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2029 기계가 멈추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출간이 됐고요. 게리 마커스라고 이제 한국에서도 꽤 여러 권이 국내에 출간이 돼 있고 그런 저자분이십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아직 인공지능은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 AI에 대해서 발전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잘하는 책들은 많지만 AI의 현주소, AI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지적해주는 책은 조금 아직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2029 기계가 멈추는 날은 미미하지만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분이 인공지능에 발전하고 더 개선될 거고 이런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계속 연구하시는 분이고 그렇지만 당장 2035년 혹은 2050년 이렇게 근미래에 인공지능이 싱귤레리티를 넘는 그런 정도의 발전 속도는 지금 아니다. 현주소를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제임스 네스터라고 브리드는 저는 사실 한국에서 훨씬 더 잘 팔렸어야 되는 책인데 좀 덜 팔렸다는 생각이 미국에서 이 책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잘 나갔습니다. 인기가 엄청 많았던 더더구나 그 코로나 팬데믹 한복판에 출간이 돼서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닐 때 이제 출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책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생각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지금도 꾸준히 잘 팔리는 책이고요. 뛰어들어서 그 경험해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해본다. 내가 검증해 보겠다. 호흡과 관련된 연구에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코를 막고 실제로 오랜 기간을 지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라는 것들을 자기를 그 일종의 모르모드 삼아서 직접 실험을 해보는 내용 자체도 너무 재밌고요. 호흡과 관련된 여러 연구나 왜 인간이 숨을 쉼으로써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는지 호흡기가 왜 이렇게 발전했는지라는 그런 내용도 너무 재미있게 표현을 잘 하셨습니다. 생물의 이름에는 이야기가 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허드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학명이라고 하잖아요. 학명이 어떻게 해서 이런 학명들이 붙게 됐나, 어떤 특이한 학명을 가진 애들이 왜 이런 학명이 붙게 됐나,
이제 주로 이제 생물학 쪽에서 관련된 유명한 이제 그 학명을 붙인 과학자들의 뒷얘기 이런 것들도 있어서 사실 과학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러네요. 재미있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세종의 허리 가우디의 뼈라는 책은 이 표지가 그런 정말 예쁜 책처럼 책 아닙니까? 이 책? 네. 해골이 들어가서 약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핑크색이야 근데. 이지환이라는 저자분이 사실은 이건 투고로 출판사에 들어온 원고예요. 국군 병원에서 군의관 생활을 하시고 계시면서 저희한테 투고를 하셨어요. 근데 내용이 세종의 허리예요. 세종이 허리가 아파서 사실은 고생을 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여러 가지 역사적 사료나 또 본인의 전문 지식, 정형외과 의사시니까요. 그 전문 지식을 더 덧입혀갖고 되게 추리 소설처럼 읽히게 쓰러졌습니다. 역사 위인들이 이런 것들이 아팠을 거야 라는 것들을 여러 사료나 자료나 재밌네요. 이야기를 통해서 검증을 하시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런 통증을 알았을 것이다. 이런 시선이 너무 탐이 나. 예. 자기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다른 걸 볼 수 있는. 이지환 저자분은 앞으로 더 재밌는 책을 많이 쓰실 거라고 기대됩니다. 기대되는 분입니다. 이지환 선생님 한번 채널에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스토아 수업이라는 책을 좀 하나 추천을 드리고 라이언 싶은데 할리데이가 나왔습니다. 라이언 할리데이는 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워낙 그 에고라는 적부터 해서 재밌는 책을 많이 쓰셨고 이분이 하시고 있는 건 약간 자기 절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본인에 대한 어떤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분의 뿌리에는 본인 스스로 밝히지만 스토아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스토아 철학을 다룬 책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스토아 수업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람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부터 로마 황제부터 주요 사상가들의 서로 이어지는 얘기들을 일대기를 굉장히 재밌게 서술을 해놓으셨어요. 라이언 할리데이가 약간 어떤 이야기꾼의 어떤 면모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다른 책에서는 근데 이 책에서는 확실히 이야기를 재밌게 구성했다. 늘 약간 혼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라이언 할리데이는 약간 이분은 약간 그 스토아 철학자들의 애정이 있어서 그런지 더 따뜻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다른 스토아 철학자들 다룬 다른 책들을 읽어보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분은 조금 더 스토아 철학자를 호의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다. 근데 그 애정이 섞여 있는 게 본인이 그 스토아 철학을 너무 받아들여서 본인의 생활에서 그걸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저희한테 대신 좀 씌워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편하게 취미나 여가에 관련된 건데 개의 마음을 읽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알렉산드로 호로비츠라는 저자가 쓰신 건데 이분이 본인 개를 키우시는데 지금 그 개가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레트리버 종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책을 왜 기억하냐면 제가 개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원래 원제가 인사이드 오브 덕인데 제가 기획을 해서 냈었다가 잘 안 팔렸습니다. 그게 한 2009년? 아직 너무 시기가 10년? 빨랐는 거 아닙니까? 빨랐을 선생님? 수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아마존에서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를 유지하는 책이에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웃라이어 같은 책이다. 어떤 면에서? 말콤 글래델이 이제 스토리텔러로서 유명하잖아요. 네. 그 성공이라는 딴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아웃라이어들의 이런 이유 때문에 성공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일이 빠른 애들이 성공했다. 뭐 이런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점들을 짚어주는데 이분은 개의 마음에 대해서 이런 재밌어요. 식으로 서술해 주세요. 되게 인문학적인 서술이에요. 어떻게 아시지? 그래서 사실은 개는 인문학이에요. 3세까지 찍었다 그때 그 출판사 대표님께서 이런 책 그만 만들어라. 왜? 절판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뭐 책이 그렇게 잘 팔리고 있는 건 아니라서 이거 내야 됩니다라고 하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항상 마음에 갖고 있었던 책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아는 분들 만날 때마다 개사 생활을 좀 다시 재출간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개 인문학하면 제목이 너무 재밌어. 개사 생활이요. 우리 집 개는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게 그 책의 부제였는데 너무 좀 귀엽게 만들고 귀엽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개의 마음을 읽는 법이라고 훨씬 더 그 트렌디한 표지하고 아노한 그런 느낌의 표지로 제 단장이 돼서 추가가 됐더라고요. 저도 아직 그 책을 읽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 그대로라면 알렉산더 호로비츠라는 사람이 쓴 책은 믿을만하게 또 개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사실은 정여울
선생님이라고 이제 원래 평론하시던 분인데 이제는 지금은 거의 에세이스트로 더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분의 에세이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책을 만든 사람을 더 유의 깊게 보고 싶다라고 만든 사람? 네. 문학동네라는 출판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지금은 문학동네 인프린트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장수라는 인프린트를 만드셔서 하고 계신 이현실 대표께서 만드신 책인데 이 책의 그 사은품으로 붙어 있는 이 책이 우리는 에세이 끝까지 함께 걸었다. 왜 이 책을 어떻게 만들었고 이 사이에 어떤 대화가 왔고 에디터는 그래서 그 재밌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재밌어요. 쭉 읽으면서 볼 수 있어요. 10몇 년 전에 처음 만나서 어떤 얘기를 우리가 너무 나눴고 재밌습니다. 너도 이제 이만큼 성장했구나. 나도 평론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에세이스트가 됐어. 우리 서로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 라는 제목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뭐 이런 내용까지 재밌습니다. 책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제작기 같은 산다, 거예요. 이거 집에 가는 상품이에요. 길에.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선생님, 정열 선생님이 저희가 쓴 이메일도 묶어서 그렇게 낼 수 없나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물론 모든 책을 다 그렇게 만들지는 못하고 또 약간 철학이 약간 다른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 마인드셋이 너무 부럽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나도 많이 배워야겠다. 그래서 선생님과 어떻게 책을 내게 될 때 저희가 정말 많은 이메일, 정말 장문의 저희는 너무 길어서 짧게 줄이기가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사실 저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좋습니다, 선생님. 사은품 너무 좋은 책이다. 책도 책이지만 그림 책이 갑자기 막 예뻐집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그림들을 설명해주는 책인데 뭐 김환기 화백의 무지개라든지 마크 샤갈의 연인들이라든지 저는 이 중에 한 반 정도는 알겠지만 반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림에 관련된 얽힌 얘기들을 설명해주는 책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만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묶은 책은 근래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또 추천드리고 싶은 우리는 사랑의 얼굴을 가졌고 그냥 시적인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시집인 줄 알았습니다. 네네네. 약간 시화집 같은 그런 느낌인데 또 안에 보시면 그 미술 교양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다. 가지고 소풍 가고 싶은 책이네. 연금부자 습관이라는 책을 갑자기 돈으로 이 책의 넘어가니까. 반은 재무적 습관이라고 해서 돈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어요. 네. 연금 어떻게 쌓아라. 근데 반은 비재무적 습관. 비재무적 습관이 뭐냐면 건강하게 아침을 만드는 습관, 소식을 잘하는 습관, 마인드 주기적으로 치아 검진을 받는 습관, 정서 연금을 쌓는 습관,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는 습관, 뭐 이런 식이에요. 신기합니다. 책의 내용의 반은 내 중년 이후의 노년의 삶을 어떻게 잘하면 꾸려갈 수 있을까, 의미 있는 삶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다. 돈은 저희가 살 수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 중에 그냥 굉장히 일부일 뿐이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을 많이 또 준비를 해놓으셨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진짜 말했던 것처럼 치아는 만복이라고 하는 것처럼 치아 검진 받아라 라는 얘기를 습관처럼 저희가 적용한다는 게 이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노후를 준비할 때 한 번쯤 읽어보시기 좋은 책인 것 같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책은 사실은 작년 말에 나가서 처음에는 반응이 그렇게 많이 없다가 완전 이 정말 사실 입소문을 타고 잘 팔린 책은 근래 잘 못 봤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워낙 마케팅이라는 것도 고도화돼 있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이제 서점 광고를 통해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독자들의 이 책도 그 겨울 서점에서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물론 소개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움직였습니다. 근데 티핑 포인트가 왔군요. 티핑 포인트가 온 거죠. 굉장히 재밌다. 저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그 스탠퍼드 초대 총장에 대해서 조금은 과하게 물론 이분이 이제 살인 혐의라든지 또 우생학 신봉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약간 저희도 국부처럼 여기지만 좀 비판받는 사회 행적에 대해서 비판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이 저자분이 거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어떻게 구성을 이렇게 잘했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빠져들게 썼지? 설령 이분의 생각에 다 동조하지 않는 분이라도 이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는 데는 정말 책 읽는 재미로서는 최고다. 번역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책?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독자한테 맞춤형으로 잘 하셨다.
그리고 하나 또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약간 벽돌책이긴 한데 진리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600페이지 넘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다 보셨습니까? 다는 못 봤고요. 반년 정도 봤는데 사회에서 외면당할 수 있기 쉬운 분들의 어떤 관계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원제가 피겨링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얘기인데 왜 한급한 제목을 진리의 발견이라고 줬는지를 저는 처음엔 잘 이해를 못하다가 네.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읽는 재미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어떤 단일한 얘기를 쭉 끌고 간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런 급의 얘기들을 여러분 사람들의 얘기들을 다 묶어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물고기 책을 재밌게 읽으신 분들 읽으시면 될까요? 분명히 제가 좋아하실 것 같다. 그분들이라면.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에릭 라슨이라는 저자가 쓰신 폭격기의 달이 뜨면이라고 2차 대전 때 그 런던 공습을 다룬 책이에요. 처칠이 진짜 등장하고요. 런던어들이 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이 엄혹한 현실 앞에서 그리고 런던 공습이라는 계속된 폭탄과 뭐 이런 떨어지는 그 와중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식으로 그 현실을 맞섰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사실 저희가 많이 잊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재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각자 어떻게 역할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지켜보게 해주는 그런 책이다. 읽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스토리라인이나 어떤 저자의 글솜씨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감탄하면서 읽는 걸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에릭 라슨 또 입문적으로 추천드리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에릭 라슨 정말 저도 빠져보고 싶은 작가 중 한 명인데 이분도 탐사 저널리즘 이걸 맞아요. 너무 잘 쓰셔서 그리고 하비비라는 책 이것도 좀 두꺼워요. 근데 이 책은 그래픽 노블이라서 아마 읽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실 하비비? 겁니다. 말하자면 되게 하층민 계급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이제 노예처럼 살았는데 이제 자기보다 더 하층민인 흑인 이제 소년을 구출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네, 이 소년, 이 여자도 성장을 하고 이 소년도 성장을 해서 나중에 또 둘이 만나게 되고 다시 이제 그 어떤 출산, 임신 이런 것과도 연결돼 있는 이제 신화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크레이그 톰슨이라는 저자가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이 그래픽 노블로 풀었는지를 한번 진짜 보시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이건 인생책이다라고 하셔서 뭐길래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책이라서 봤더니 이 크레이그 톰슨이라는 저자가 워낙 그쪽에서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모스크바의 신사라고 사실 이 에이머 톨스는 뭐 최근에 링컨 하이웨이 국내에도 출간이 됐고요. 재밌고요. 그야말로 모스크바의 신사, 러시아 그 해빙기라고 할까요? 이제 귀족들이 몰락하고 이제 공산주의 체제로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있고요. 이 몰락한 귀족이 어떤 호텔에 갇혀서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는데 그렇게 재밌게 썼어요 그 책을. 그쵸? 이 호텔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도대체. 맞아, 호텔 별거 다 있어요 안에. 무슨 해리포터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서스펜스도 있고요, 스릴러도 있고요. 그 러시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톨스토이라든지 뭐 도스토옙스키라든지 이런 대문호들을 통해서 짐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만 이 그 크림반도나 이런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역학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 대해서 기타 유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뭘 이해해서 나오는 갑론을박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직접은 상관없지만 이런 모스크바의 신사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지식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소설 읽는 재미도 느끼고 에이머 톨스라는 정말 이분은 더 앞으로 더 재밌는 걸 쓰실 것 같아요. 미국 작가분인데 참 특이하죠. 이런 걸 뭐 갑자기 뭐 18세기, 17세기도 튀어나오신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맞아요. 네. 그리고 옷도 그렇게 입고 다니세요. 평소에 보면. 아니 뭐 도스토옙스키 환생 뭐 이런 맞아요. 느낌이에요. 저도 너무 놀랍고 맞아요. 이분은 앞으로가 모든 책이 다 기대돼요. 소설 한 권만 더 추천해드리면 저는 약간 그 비주류 소설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이랑 저는 주류 소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보면 제가 좋아하는 소설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마지막 소설 기대됩니다. 네. 어떤 소설일지. 이분은 이제 셀레스트 은이라고 Little Fire Everywhere. Everything I Never Told You라는 책을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네. 사실은 약간은 이런 이민자 소설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작가님이. 우리도 이창래 같은 소설가가 있고 사실은 지금 파친코, 그 파치니코 이민진 같은 작가님. 것도 분류하자면 이민자 소설로 이제 분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책들은 약간의 편견이 있어요. 제가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까? 비슷한 정서가 흐르고 아. 저는 그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약간 거기 깔려있는 정서가 비슷비슷한 것 같다. 그거는 뭐 꼭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약간 이제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의 그런 얘기도 그렇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자로 썼던 소설보다는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이 이렇게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겪었던 이런 얘기를 오히려 더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라는 저는 약간 신기한 경험이라서 저도 추천을 아직 드리게 읽어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류를 하자면 글쓰기와 독서를 하시는데 좀 네.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스토리텔링 바이블이란 책은 사실 원제는 27 Essential Principles of Story. 이 책은 그야말로 그 27가지의 원칙들을 풍부한 예시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읽기가 편합니다. 그냥 글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이런 원칙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게 예시로 풍부하게 백업이 돼 있구나. 미국에서는 그렇게 잘 팔리진 않았던 책인 것 같아요. 또 오히려 국내에서 잘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잘 팔렸습니까? 잘 팔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글쓰기 열풍이 또 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다 약간은 그렇습니다. 네. 예전보다 확실히 이제 글쓰기 관련된 책들이 많이 팔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 반응도 좋고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리사 크론이라는 저자의 스토리 오어 다이라는 책이고 한국판은 스토리만이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좋다.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스토리타임은 제가 기획했던 책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텔링 바이블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 스토리 다이는 약간은 좀 더 비즈니스적인 이 원칙들이에요. 근데 그야말로 스토리를 어떻게 꾸미고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느냐,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국가의 명언이 왔다 갔다 하는 예시들을 이 책에는 또 이제 썼습니다. 재밌겠다. 이제 문학이나 뭐 스토리텔링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건 아니지만 이런 비즈니스에서 글쓰기 또 뭐 이메일 이런 거 쓸 때 어떤 식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고 먼저 자신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꼭 글쓰기를 직업으로 하거나 막 본업으로 하지 않는더라도 모든- 스토리텔링의 그 힘이란 게 어느 분야에도 필요하니까. 모든 비즈니스맨은 글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메모의 기술이라는 책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새는 메모라는 게 이제 앱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다양한 앱들로 받침이 돼주니까 요새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는데 저도 이제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 제테카스텐이라는 그런 그 정리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야기를 정리하고 자신이 할 일들을 정리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자신이 그 동기부여 여기에 이제 빠져들 것인가에 관한 설명이랑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의 내용을 요새 보기 힘든 책에서 제가 갖고 와왔어요. 언제 나온 책입니까, 선생님 책은? 국내에는 한 2020년 그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이게 비교적 원래 최근이네요. 독일에서 출간이 됐다가 이 저자분이 그 미국에서 나중에 다시 이 독일을 스스로 번역을 해서 다시 영어 다시 쓰셔갖고 또 출간을 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게 글 쓰는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막 있고 글 쓰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거 어떻게 캡처하는가. 정리하고 아, 구조를 어떻게 정하기가 맞아요. 되게 힘들잖아요. 네. 이거를 참고하실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책은 제가 진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리더 컴 홈. 아, 다시 책으로라는 책 책이고요. 진짜 좋습니다. 네네네. 최근에 읽었던 책입니다. 이 메리언 울프라는 저자께서 책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정말 재밌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저는 뭐 독자들도 읽으셔야 되고 많은 출판인들이 이 책을 정말 좀 참고를 해서 독자들을 다시 우리 진짜 컴홈 시킬 때 참고해야 될 책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독서가 왜 도움이 되는가 뿐만이 아니라 독서는 왜 다른 걸로 대체가 불가능한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책이고 어떤 자기계발서보다 독서 욕구를 뿜뿜하게 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한국에서 요새 문해력 열풍이라고 네, 많이 문해력. 얘기해요. 그 뭐 어른의 EBS 문해력, 뭐 맞아요. 아이의 문해력, 뭐 그 본질에는 결국 독서가 있다.
네. 책을 많이 읽고 네. 많이 사고 하면 문해력 문제에 덜 빠질 수 있어요. 물론 문해력에는 정치적이나 뭐 양극화된 어떤 젠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 역시도 맞아요. 독서를 통해서 네.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딥 리딩이라는 컨셉이 나오잖아요. 깊이 읽기? 네. 맞습니다. 정말 그건 어떻게 보면 그 라이언 할리데이라든지 다른 뭐 애덤 그랜트라든지 다 연결- 이런 된 사람들도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깊이 읽고 다시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는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전에 했던 걸 그대로 따라가서 답습하는 것밖에 못하는 건데 그것들을 해결하고 좀 더 나은 해결책을 찾으려면 깊이 읽기 그리고 그 독서를 통해서만 그걸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정말 이분은 정말 정말 잘 쓰셨어요. 그리고 뭐 이게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을 갖고 본인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 기술은 결국은 그 힘은 독서에서 나온다라는 얘기. 읽다 보면 만물의 근원은 독서고 만물의 진짜 그 말이 맞아요. 만물의 그 정말 독서가 안 생각이 돼서 납니다. 되는 일이 없구나라는 네네.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께서도 네. 글쓰기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라는 쓰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30권 소개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아, 여러분들 한 권도 읽지 않으셨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 또 선생님 30권 추천해주세요. See you next year. See you next time. I don't